안녕하세요. 세월호 다시 짚어보는 의혹 304 목요포럼 윤솔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생존자 김성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순주입니다. 예,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거는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성목 씨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탑승객이었었던 거죠?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출한. 네. 예, 한 분이어서 이제 저희 같이 하는데 당시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걸 비록 생동감 있게 제대로 설명해 주시는 분이라서 저희 포럼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같이 가는 길에서 저희 도보 행진도 같이 했고요. 지금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세월호가 이제 6년 지나고 이제 7년 가까이 오잖아요. 피해 당사자로서 트라우마는 어떤 게 있어요? 아무래도 마지막까지 현장에 있었던 그 기억들이 가장 큰 트라우마라고 느껴지고요. 뭐 지금도 뭐 잠자기가 힘든 부분이 밤에 그때 상황, 네. 아이들을 보면서 나왔던 저로서는 그 기억들이 계속 괴롭히죠. 나아지다가 안 좋아지다가 이런 건 아니고요. 그거를 약을 먹어도 못 느끼겠어요? 이게 나아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약에 취해 있는 건지. 어차피 뭐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고 기억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네. 그 당시에 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크게 와닿죠. 살다 보면 저희도 항상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 이때 이랬다면 달랐을 텐데, 이때 이럴 걸 나 왜 이러지 못했나. 그렇죠. 네. 예, 그런 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당연히 아이들을 뭐 더 구했다면 이런 생각도 있을 텐데, 그거는 구하던 중에 물살이 들어와서 쓸려 나가신 거였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을 해도 다시 돌아가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돌이켜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움직였으면 아니면 말이라도 물론 나도 배를 처음 타봤었지만 어른으로서 뭔가 전체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행동하고 전달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후회로 남죠. 하다못해 마지막에 나왔었지만 마지막에 나오면서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었잖아요. 저로서는. 왜 그거를 더 좀 강하게 얘기 못하고 아무도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다른 움직임을 하지 못했다는 거, 그게 좀, 크게 좀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참사 당일에 이제, 부터 해서 8개월 가량 정부에서 이렇게 조직화해서 생존자분들은 병원에 계속 있게 했던 그게 거예요. 조직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 발로 찾아간 거예요. 네. 당시에 뭐 크게 느껴지고 뭐 이래서 병원에 있었다기보다는 당시에는 막 온몸이 지금은 조금 덜하긴 한데 당시에는 온몸이 너무 아팠어요. 뭐 팔도 관절마다 다 부러지는 것 마냥 아프고 뭐 김동수 씨는 뭐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겉으로 그러니까 병명으로 보여지는 그런 고통이 아니었었고요. 뭐 심리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온몸이 너무 아파서 목포에 있다가 목포 병원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안산병원으로 집이 가까운 곳으로 차라리 가야겠다는 생각에 안산병원을 찾아가게 됐죠. 네, 순주님은
참사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으로서 시작을 한 건데 네. 그 이후로 계속 세월호 자료와 세월호에 관련된 것만 계속 보게 되니까 거의 인생에 우리가 한 나중에 돌이켜 보면 한 5분의 1은 세월호 하는데 보냈지 않았을까. 세월호 자료를 읽고 세월호 투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도 트라우마가 있을 거거든요. 순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 저희가 이제 얘기한 공소시효가 아직 안 끝나서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할 단계는 아니어서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더 이렇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말이 많이 없어졌죠. 근데 순주님은 그런 거 있잖아요. 자료는 정말 열심히 보시는데 영상은 또 하나도 못 보시는 성향이 좀 있으시잖아요. 아, 그쵸. 너무 예. 많은 자료를 알고 있다 보니까 영상에 대한 충격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 영상 못 봐요. 네. 사진하고 영상.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제가 새벽에 이상한 사진 보냈다가 거의 뭐 퇴출당할 뻔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잘 보니까 근데 저는 글을 보는 게 되게 힘들어졌어요. 한 줄만 계속 보는 거 있잖아요. 다시 다음 줄을 그렇게 되고 정리가 안 되는 거 그런 병은 생긴 것 같아요. 원래 글 쓰는 사람인데 글도 못 쓰고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오늘 우리가 준비해 온 것은 참사 당시 침몰 현장의 1, 2, 3정 해경들 에 진술한 것과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얘기할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정리도 안 되고 단지 하나 기억나는 문장 하나는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라는 문장과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우리는 싸웠던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났었거든요. 근데 자세히 이제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하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는 색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다시 짚어보기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예, 저 준비하면서 좀 많이 떨렸어요. 예. 순간 듣기에는 현장이 시끄러웠다라는 말로 들려가지고 그거를 대한민국이 정정해 드리고 싶어서 현장이 시끄러웠다는 게 아니라 여론이 여론이 시끄럽고 언론이 시끄럽게 만들어 놨었죠. 그렇죠. 이거 뭔가 우리는 되게 간절했어요. 한 명이라도 나오길.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기사 나오면 그것도 읽어보고 저것도 읽어보고 이것도 읽어보게 되니까 누군가 다음에 정리해 주겠지.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월호를 확실하게 어떻게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우두머리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세월호 투쟁을 어떻게 해야 된다인 거지. 그때 당시에 뭐가 잘못됐었다 이런 거를 딱 집어낼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언론도 이야기하지 않죠. 모르니까. 예, 그때 현상에 대해서 쓰느라 바빴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당시 언론에 대해서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1, 2, 3정 해경들이 침몰 현장에 왔을 때에 대한 선내 탑승객이 잔류했는지 안 한지 알았냐 몰랐냐에 대한 진술서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순주님 요약해서 얘기해 주자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방금 솔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경황이 없어서 못했다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아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지난 방송에 선언만 표적구조 했던 정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이제 그때는 이제 진술서를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런 진술이 있다, 이런 녹취록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침몰 현장에 도착하면서부터 1, 2, 3장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데 구조를 하지 않았는지 이제 진술서를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1, 2, 3정에는 10명의 해경이 타고 있었고 3명의 의경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구조를 할 인원이 모두 13명이었다라는 거죠. 네. 예, 그 중에서 이제 탑승객 인지 여부는 왜 더 중요하냐면 선언만 구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탔었던 김경일
김경일 정장, 김종인 부정장, 이영래 변기팀장, 박은선 안전팀장 이렇게 네. 해서 5명의 진술서가 있는데 이걸 종합하면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 어떤 거가 있었죠? 크게 나타나는 거는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123정이 현장에 출발하면서 그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450여 명의 탑승객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도착을 했죠. 그렇죠. 김경일 정장의 답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질문은 다 그거예요. 안에 선내에 탑승객이 이만큼 많은 걸 알고 있었냐? 그렇죠. 네. 도착하기 전에 450명의 인원이 탑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승객이 보이지 않는데 선내에 남아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김경일 경장이 하는 말은 바다에 표류하는 승객이 없어서 속으로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였고 그러면 승객들이 아직 선내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아, 그러네요. 또 여기서 보면은 여기 김용기 보수팀장 같은 경우도 사실 알게 되었지요 했는데 답변을 보면 다음 장에 네. 예.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라는 네.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죠. 예,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보면은 메가폰 얘기가 나와요. 아, 메가폰?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본다면 승객들이 보이지 않았다면 휴대용 메가폰을 가지고 가서 퇴선하라고 방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대답에 원래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지만 만약 가지고 갔다면 메가폰을 통해 태선 방송을 해서 더 많은 승객을 구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답변을 하는데요. 원래는 메가폰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123정에 뭐라 그러죠? 방송 스피커가 있어요. 대공방송 스피커가 있고 뭐 사이렌도 울릴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작은 게 아니고 500m까지 전달할 수 있는 해상에서 500m까지 전달할 수 있는 대공방송 스피커 장비가 장착돼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면 나와 한마디면 나올 텐데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손주님 여기는 장비가 아예 세팅이 돼 있는 거잖아요. 아, 보통 이제 평소에 중국어 어떤 단속을 그쵸. 하는 이제 함정이라서 이제 뭐 텔레비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피커가 굉장히 이제 좋아요. 성량이 좋아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500m까지 말을 하면 들릴 수 있고 이제 배가 6,800톤이라서 크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소리 지르면 반대쪽에 있는 승객들은 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제 123정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방송을 했다라고 하면 못 들을 수가 있었죠. 그쵸. 탑승객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제대로 질문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항상 이제 물론 요거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질문을 했던 게 뭐냐면 세월호에 왜 올라가서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냐예요. 세월호에 올라가서 안내 방송을 하는 거는 그닥 중요하지 않잖아요. 퇴선 그쵸. 방송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고 1, 2, 3장의 장비가 있으면 그거를 퇴선 방송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추궁하지 않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왜 1, 2, 3장에 올라가서 퇴선 방송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해경들한테 변명의 거리를 제공을 해서 기울어지고 있으니까 못 올라갔다라는 변명의 거리를 제공을 했죠. 더군다나 또 기자회견을 거짓 기자회견까지 했었죠. 그렇죠. 1, 2, 3정에 있는 대공방송 마이크로 장비로 태선 방송을 했다라는 거짓 기자회견을 했었던 기록도 있죠. 근데 지금 1, 2, 3정 요 13명 중에서 김경일 정장 1명 처벌됐고 요번에 검경합동 수사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나머지 해경들은 기소도 안 했어요. 11명 불구속 기소된 거에 얘네들은 포함이 안 돼 있죠.
전체적으로 구속 기소가 된 사람이 또 김경일 정장 한 명이잖아요. 네, 네. 예, 여기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 그리고 선언을 찾는 상황실 녹취록도 한번 볼까 해요. 네.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이제 123 정장이 침몰 현장에 도착해서 본청에 이제 보고를 하는 내용이에요. 처음에 네. 이제 도착을 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그 뭐 인근에 세월호 인근에 탑승객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거는 도착하면서 TRS로 뭐 도착하기 1마일 전인데 보니까 사람들이 없다라고 교신까지 했고 침몰 현장에 도착해서는 이제 본청에 이제 전화를 하죠. 그래서 보고를 해요. 그 보고 이제 된 녹취록이에요. 아, 네, 성공 씨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상황실에 네 여보세요 정장님 본청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 좀 보고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네, 현재 도착했는데요. 선원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계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라는 답변을 연기까지 하라는 거는 아니었는데 가뭄에 단비를 주시네요. 솔직히 우리 세월호 때문에 정말 많은 세포들이 지금 안 좋아하고 있잖아요. 건강도 너무 안 좋고 한데 괜찮은데요. 어이가 듣기 없죠. 편하시라고. 더빙해도 되겠는데. 와. 더빙.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세월호 1, 2, 3정에 탔던 5명의 진술 어디에 나온 진술인 거죠? 녹취록. 녹취록 TRS 네, 맞아요. 기록에서 그러니까 나온 본청 거예요. 경비 상황센터에 있는 경비 전화 녹취록 중에 하나고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1, 2, 3정이 전화 도착해서 보고하자마자 선원들이 안 보인다고 이제 얘기한 그렇죠. 녹취록. 그래서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나와요. 거기서 제가 본청 상황을 해 볼게요. 예, 영상 시스템 작동 안 됩니까? 구명볼 투하도 없는데 사람이 안 보여서 안 보여가지고 헬기 쪽에서 문의해 볼랍니다. 선상 안에 있나 봅니다. 선상 안에 있다는 걸 안 해. 알고 있죠. 선원들 전혀 안 보여요? 잠시만요. 선원들이라고 네, 말해요. 본청 상황실에서 다시 물어보죠. 선원들 안 선원들을 보이냐고. 물어요. 네. 네. 그리고 전화를 바꿔주죠. 네. 여인태 경비안전과장이 전화를 여인태 바꿔서. 경비과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세요? 네네, 잘 들으세요. 본청 경비과장인데요. 자, 지금 세월호에 도착했죠? 네, 그리고 네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 상황태가 어때요? 라는 말에 김경일 정장이 네, 지금 현재 자연으로 45도에서 50도 정도 기울어져 있고요. 헬기 2대가 지금 4구역 제4구에서 구조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김경일 정장은 세월호 안에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구조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아는 거네요. 그리고 자연으로 45에서 50도 정도 이제 기울고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하고요. 네. 이제 반복적으로 뭐 녹취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경비안전과장도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1, 2, 3정 정장도 사람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보고를 하죠. 네, 계속 이래요. 네, 그러니까 가판상에도 선원 하나도 안 보이냐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김경일 정장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죠. 가판에 안 보인다고. 네. 그러니까 또 물어보죠. 그럼 사람 뛰어내렸냐고 바다로. 네. 그러니까 바다에도 뛰어내리지 않았다고. 사람도 한 명도 네. 없다. 그러면 지금 바다에도 배 밖에도 450명이라는 사람이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1, 2, 3정에 도착하자마자 본청에 이제 보고가 된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여인태 과장이 구명벌, 그러니까 세월호에 붙어져 있는 구명벌이 터트려져 있냐 혹시? 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도 터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자세히 설명을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호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럼 사람도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러면 구명벌도 하나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러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물어보죠. 여인태 경비과장이 50도 정도 지금 기울었는데 침몰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김경일 정장이 계속 기울어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수상한 게 그거 어떻게 할 거냐가 없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 녹취록은 그냥 TRS로 해서 보고를 하라. 그리고 이제 전화를 이제 끊는데 문제는 이 이후에 이제 요 상황이 보고가 이제 본청에 됐으면 지휘부들이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전혀 한 게 없어요.
여기에 어떻게가 없다라는 게 더 충격인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예정이냐, 어떤 방식이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라는 이 내용이 하나도 없고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사람 없다고요? 사람 없어요. 가판에도 없어요. 그 말만 지금 그러니까 상황 확인만 하고 그냥 네. 끝난 거, 지시 없이. 게다가 이제 침몰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라고 마지막에 했을 때 할 것 기울었다.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기울어지고 있어요. 예. 숨은 암호는 우리 어떻게 할까? 그거 아닐까요? 만일에 이게 공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 주제였다면 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450명이 타고 있는 배 앞에 13명 있는 해경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치부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의논하지 않으면은 예, 요 이제 보고사항이 여인태 과장인 직속 상관이 이춘재 경비안전국장한테 보고가 되고, 고 네. 이제 상관인 김석균 해경청장한테까지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 초기에 이제 해경 지휘부들은 이미 세월호 상황을 이 전화 통화로 꼼꼼하게 김경일 정장이 보고하는 바람에 다 알게 됐어요. 네, 탑승객들 그렇죠. 다 배 안에 있고 계속 기울고 있고. 근데 어떤 지시도 하지 않죠.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울고 있는 배에다 어떻게가 아니고 그냥 알겠어. 그러고 끊는 거죠. 확실하지? 사람 없는 거 확실하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 확실하지 이건가?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이게 진술서가 수십만 장이 달할 거예요. 그걸 보면은 되게 뭔가 꽉 막히는 게 해야 될 말을 죽어도 하지 않아요. 탑승객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죠. 한마디도 안 해요. 예. 그 말이 되게 신기해요. 해경들이고 그냥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그 뭐라 그러지? 꼭 선원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그쵸. 승객들을 전혀 안 물어보고 분명히 승객이라는 어떤 그 뭐지? 단어들이 이 사람들한테 익숙할 건데 너무나 해경으로서 많은 배들을 만나왔고 많은 배들을 관리하는 그 해경으로서 승객이라는 단어가 입에 붙어 있는 사람들일 텐데 아니면 선원이라는 단어라든가 근데 그런 말이 없고 그냥 사람 어딨어 이 말만 물어보고는 그냥 끝나는 게 선언을 꼭 집어서 물어봤다는 게 문제죠. 그쵸. 이 녹취록에서는. 네. 네, 탑승객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인지했고 선원들을 확실히 콕 집어서 계속해서 확인했고 이런 네,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침몰 현장 도착 후 10분 대기.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세월호 선수가 이제 맞아질 때까지 기다렸던 거다. 근데 이게 그 김경일 정장이 이제 그러니까 10분 대기를 했던 이유에 대해서 확인서를 쓴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선미 쪽으로 사람들이 선미가 많잖아요. 보통 이제 그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왜냐하면 어선들도 뒤늦게 도착했어도 선수로 가는 어선은 단 한 명도 한 대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 선미로 바로 직진해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배를 오래 탔다는 해경들이 선미 쪽으로 가지 않고 선수 쪽에서 대기한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이제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세월 1, 2, 3장에 도착을 하고 나서 경사각으로 인해서 계류 장소를 찾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거 유명하죠. 경사각으로 해서. 근데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네, 45분에서 50분 사이, 9시 45분에서 50분 사이에 세월호 조타실 부근에 승객 발견했고 선수가 판상의 위치가 같아서 계류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배를 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수 이제 높이가 맞을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2014년도 검찰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얘네들이 이제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배가 선수가 이제 그러니까 높이가 맞지 않더라도 올라타는 거는 얘네들이 평소에 너무 습득이 잘 돼 있는 훈련이라는 거야. 배로 올라타는 건. 그러니까 중국 어선 같은 경우에는 잡아놓고 올라타가지고 막 검색하고 그러니까 그쵸. 중국 어선 그 어민들 같은 거 체포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 잘 평소에 훈련되어 있는 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류 장소가 물색했다는 것 자체가 경사각이 안 맞아서 뭐 계류를 하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미 이제 판단을 한 사항이에요. 2014년도 검찰이.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이유를 댄 거죠. 그래서 마치 조타실 부근에 장소가 나서 네, 거기서 대서 선원들만 쏠랑
구조를 했다. 선원들만 쏠랑 계속된 거예요. 조타실도 쏠랑 이렇게 된 거고 다. 근데 영상을 봐도 선원들이 나와 있지는 않았잖아요. 나와 있진 않았어요. 근데 음. 선원들을 봤대.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야 되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빨간색 탱커 좀 치워달라고 해서 주차 자리까지 만들어줬는데 일로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입니다. 이때 45도에서 50도 네. 이 상황에서도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이 나오던 시기였거든요. 그 중요하죠. 음. 그러니까 명백한,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 이거 진상규명을 위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물쩡 끝나버리는 거. 그래서 진실을 못 밝히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조서를 하고 이렇게 조서를 꾸민다 그러나요? 이렇게 대지신문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랬습니다 하면은 아 그랬구나라고 네. 끝. 그 다른 질문하고 이래야 하지 않았습니까? 물어보면 네 그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끝. 더 이상 진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도 이게 수사가 아니라 그냥 진술서만 받고 무슨 조사기관도 아닌데 그렇죠. 진술서만 받고 끝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래도 여기서 더 안타까운 건 말이에요. 진술서도 이런데 실제는 어땠을까? 예, 진술서에는 자기들이 편의상에 말할 거 안 말하고 네. 편의상 또 가미시키기도 하고 뭔가를 덧붙이기도 하고 할 텐데 여기서는 그런 거조차 하지 않았는데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카롭게 질문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좀 진술서를 읽다 보면 다음에 나와야 되는 당연한 질문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뭐 시간을 물어본다거나 어떻게 행동을 했다거나. 근데 그쵸. 확인만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네. 이제 다른 질문을 받고. 그러니까는 그 선에서 벗어나는 질문을 하는 검사들이 없어요. 그쵸. 단 한 명도. 그쵸. 검찰 개혁이 됐나요? 안 됐죠.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특별수사단은 검찰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난 또 걱정이 되네. 저번 주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검찰에서 후닥닥닥 해갖고 그냥 판결 내리고 말아버리는 것들은 다시 계류를 할 수 없다는 없어요. 거죠. 그렇죠. 똑같은 범죄 사실로는 못하죠. 그렇죠. 다른 범죄를 소명해야 되는 거고 그 범죄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증거나 정황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수사를 해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니까요. 이거 와 진짜 한편의 드라마네요. 지금 이런 진술서를 보면 예전에 영화에서도 그런 의혹을 내비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야, 몇 시로 합시다. 이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냥 아 그랬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니까요. 설마 그랬겠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 그랬겠네라는 그 뭐라 그러죠? 이걸 뭐라 그래요? 아무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왠지 이제 제가 검찰이고 여기가 이제 1, 2, 3정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건 거죠. 이렇게 텍스트 말고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눈을 보면서 점심 먹었어요? 먹었지. 먹었다고 계속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사람이 그 대답으로 원하는구나 해서 네, 전 점심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런 그쵸, 말의 그쵸. 방식이에요. 예, 그거는 같이 있었기 때문에 몸의 행동이나 눈빛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지어낼 수도 답을 있지 정해놓고 질문을 하는. 예, 답정검. 답을 정해놓은 검찰. 여기선 저는 항상 궁금했었는데, 구명벌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보고 싶어요. 구명벌을 하면 왠지 이름도 예쁘고 생긴 것도 소박하게 생겨가지고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구명벌 한 대로 우리가, 구명벌이 모두 몇 대 있었죠, 그때? 46개 있었다 그랬죠. 44개. 예. 원래 46개가 있는데, 네. 그 작동 여부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해서 2개가, 빠진 상태. 네, 2개가
그 보완하기 위한 예. 그러니까 일단 구명벌이 한 대에 12인이 탈 수 있고 25인 정도. 25인이 탈 수 있고 여기서 40 다 터뜨렸다면은 뭐 어마무시하게 반만 그렇죠. 터뜨렸어도 탑승객 전원 다 태울 수 있었던 네, 구명벌, 그런 상황이죠. 세월호. 그쵸. 구명벌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저는 그렇게 크고 막말로 개만 다 터졌어도 쫙 펴지면서 탁 타고 그냥 다 오고 남은 배 몇 개 있고 이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구명벌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안 터뜨렸기 때문에 어떤 뭐 그 자료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 일단 개수는 충분했다. 그래서 뭐 다른 함정이나 헬기 같은 걸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 세월호 침몰 현장에 도착한 해경들이 바로 선내로 진입을 해서 굳이 뭐 해경이 아니더라도 어른들 남자 성인들하고 같이 구명벌을 터뜨려서 다 깔고 탑승객들 나오라고 지시만 했어도 전원 다 태울 수 있었다. 더군다나 이제 뭐 바로 구명벌에 타지 못했다 하더라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 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서거차도로 헬기를 태워서 나르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저는. 구명벌 하면은 몇십 명 구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도 거의 없을걸요. 행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구명벌을 보신 분도 없을 거예요. 5층에 있어요. 맨 그러니까 꼭대기에 있죠. 조타실, 예. 네. 그래서 일반 탑승객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 네, 이방 되게 크던데 가서 보니까. 네, 그쵸? 영상에서도 아마 그 사고 난 그날 현장에서도 아마 구명벌 영상으로도 구명벌 보신 분들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쵸. 네. 예, 그냥 터트려 놓은 상태로 그냥 유유히 흘러다니고 있었죠. 왜 우리 그 스턴트맨들 건물에서 떨어지는 거 할 때 아래 뭐 이렇게 폭신한 거로 떨어지게 하잖아요. 네. 이와 유사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냥 점프하면 그 안에 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쵸? 가능하죠. 당연하죠. 가능도 하죠. 가능해요. 그리고 구명벌이 터지기 전에 우선적으로 나왔었어도 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오기만 했으면 뭐 구명벌이든 뭐 구명조끼든 일단은 나오게끔만 했었어도 다 살 수 있는 상황. 누구도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었죠. 그렇죠. 구명벌에 대해서 조금 더 순주님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그러니까 구명벌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실제 세월호에 이제 그 올라가서 구명벌을 터뜨린 사람이 이게 이영래 경사 한 명이 있었잖아요. 그거 네.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지난주에 인트로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게 탑승객을 구하려고 터뜨린 구명벌은 아니다. 그렇죠. 선수에 있는 선원들을 구하기 위해서 터뜨린 구명벌이다. 이제 관련돼서 이제 진술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영래 경사도 역시 탑승객 450명 정도가 탄선배기라는 거를 알고 침몰 현장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 하나도 없었고 그 검찰 진술에서 선수 쪽에 이제 사람들이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을 1, 2, 3정 이제 갑판에서 보고 구명벌 터뜨린 후에 선수 쪽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경정장한테 얘기를 하고 구명벌을 터뜨리기 위해서 이제 3층 난간을 붙잡고 5층까지 2분 안에 이동을 했다라는 이제 진술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계단이 있어서 뛰어 올라가서 구명벌 4층, 5층까지 이제 올라가서 갑판으로 이제 올라갔다라는 진술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검찰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1분도 걸리지 않았다. 실제는 2분 정도가 걸렸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물어보는 게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었으면 그때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옆에 이제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구해달라고 소리도 지르고 했었단 말이야.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동이 이제 쉬웠으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를 물어보니까 이영래 경사 같은 경우 목표한 것이 구명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못했다고. 다 단세포인가 봐. 그러니까 네. 구명벌만 생각을 해서 뭐 그런 걸 생각을 안 했고 그래서 그 검사가 구명벌을 빨리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사람들이 좀 나오게 한 다음에 태울 사람들이 있어야 구명벌이 그쵸.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물어보니까 이영래 경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다고.
하면서 제가 있던 곳이 선미 쪽에 가까웠는데 선미에서 계속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서 알아서 나오겠거니 생각을 했고 선수 쪽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조 세력이 가까이 없었다고. 그래서 빨리 구명벌을 펼쳐줘야겠다는 생각에 구명벌 쪽으로 가는 데에만 정신이 집중되어 있었다. 해서 450명한테 나오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도 꼭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영래 그 병기팀장이 그 조서 꾸면 그 진술서 내용인데요. 검찰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어디에 타서 어떻게 승객을 태우고 어디로 진입을 하여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등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닌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하라고 대책이 내려온 것이 없었고 또 그때까지는 그러한 대형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해요. 해경이 구조를 위한 훈련을 너무나 많이 받잖아요. 충분히 많이 봤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양의 나라라고. 우리 이순신 장군서부터 진짜 조선업도 발전하고 정말 해양에 관련해서 뭐 없었다, 뭐 잘 몰랐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웃기자고 한 소리는 아니었어요. 진짜로 정통성이 있는데, 그리고 중국 선들이 되게 무자비하게 오나 봐요. 예, 그거에도 다 맞서는 사람들인데, 이건 너무 경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아무것도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한 게 뭐냐면 쭉 2분 동안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 부분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명벌만 생각하고 달려갔다는 그죠.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그 달려가는 중간중간에 창도 있고 문이 열려 있었고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렸을 텐데 그쵸. 그걸 외면하고 구명벌만 보고 달려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성훈이 그때 당시에 아우성이 있었어요? 소리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올라가서 이럴 때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소리가 많이 났어요? 우리 아이들 영상을 보셔도 많은 아이들이 달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는 아이들도 있었고 더군다나 그 3층 선내 그러니까 지금 이영래가 간 그 길 바로 맞은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거든요. 뭐 매점도 있었고 홀이 있었던 곳을 바로 지나친 거거든요. 거기에서 강혜성이 있었던 거잖아요. 박지영님이 계시고 일반인 학생 되게 많이 나와 있었던 걸 알고,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거기 계시는 분들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바로 문이 앞이니까. 예. 계속 기울어지면서 한층 한층 잠기는 거를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쪽에 계신 분들은. 그렇죠. 그 상황에서 발만 한번 내디디면 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기다리라고 하니 자기는 얼마나 답답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계속 방송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해경은 지나가고 있지 얼마나 답답하고 무서웠겠어요. 아니 거기에서 방송이 나온 거잖아요. 강혜성이 거기서 방송을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더 그랬을 거란 말이죠. 이러면 저 사람이 뭔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더 직방이잖아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더 믿고 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강혜성만 살아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거겠죠. 그죠? 네. 순주님? 네, 그래서 일단, 그래서 검사가 이제 얘기를 하죠. 당시에 이렇게 올라가서 구명걸 터뜨렸을 때 1, 2, 3중에 자연 윙브리지에 접안해서 선장하고 일항사 구할 때였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원하고 일항사를 지금 구하는 그 장소에다가 하필 터뜨렸다. 그 구명벌을.
그 검사가 질문을 하고 또 하나가 그 이영래 경사가 올라갔을 때가 한 56도 정도 9시 45분 정도에 이제 올라갔는데 3층에서 5층까지 이동하는데 불과 2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요 시간이 이제 45분이면 구조 골든타임이죠. 이때 그렇죠. 이제 나와라라고 이제 소리를 치면 6분 17초 안에 전원이 다 탈출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요거 이제 검찰하고 재판에서도 인정한 이제 시험 결과였는데 이제 요 시간에 3층하고 5층하고 그렇게 지나가면서도 찍소리도 않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이영래가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그 사이에서 그렇게 지나가는 길에 승객들 3층에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거기에서 나오라고 소리만 지르면 됐다라고 하니까 이영래가 당시 거기가 안내 데스크인지 알지 못했고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450명이 어디 있는 줄 알았다는 건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근데 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이제 구명벌을 그러니까 탑승객을 구하려고 터뜨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진술을 보면 요 이제 검사가 정장이 당시 진술할 때 그러니까 구명벌을 터뜨리려고 먼저 가겠다고 얘가 신청을 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구명벌 2개 터뜨리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123정으로 옮겨 타거든요. 선수에 이제 됐던 그 세월호 선수를 대고 있었던 123정에 옮겨 타요. 구명벌 터뜨려서 탑승객을 구하고자 했으면 계속 터뜨리든가 아니면은 이제 선원을 무사히 구하고 있으니까 123정이 돼서 그럼 밑으로 다시 내려가든가 그렇게 빨리 이제 2분 안에 그럼 1분 안에 내려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3층이든 4층이든 내려가서 탈출을 시키든가 했었는데 얘가 123정으로 그냥 올라타요. 선원들을 구해줄 사람이 없었을 때는 구명벌을 펼쳐서 얘네들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올라갔는데 123정에 선원을 구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나는 이제 필요 없겠네. 그리고 123정에 올라타요. 네, 올라타요. 그래가지고 더 아무것도 이제 탑승객을 구하라고 나오라고 소리치거나 방송하거나 다른 구명불을 터뜨리려는 시도를 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승객을 구하려고 구명불을 터뜨리려고 올라갔다라고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이 검증을 하지 않았어요. 혹시 이 세월호를 시간을 계속 이렇게 지내면서 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런 거 뭐라 그래? 권선징악이란 있는가? 왜 나쁜 일 하면은 벌 받는다 이거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컨텐츠 뭐 영화를 보든 뭘 보든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건 우리의 소망인 건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벌을 받을까? 백선엽이 현충원에 안장이 되고 전두환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거의 7년 내내 그 구호가 있었잖아요.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없다. 이기는 것 같아. 아,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근데 이기는 것 같아. 그렇죠. 어둠이 이기고 있죠. 진실은 노래만. 침모하고 진실은 침몰하고 어둠은 빛을 이기고 또 하나는 뭐였더라? 네, 계속 합시다. 그래서 구명벌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세상에 나름대로 하루 생활에서 일정 부분을 세월호에 사용한다라고 자부하는 저에게 구명벌이 오늘에 와서야 저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저의 마음속 어딘가 심어놨었거든요. 구명벌 언제 얘기 좀 해야겠다 그랬는데 얘가 이렇게 큰 애인지 몰랐네. 근데 이거는 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검사들이 없어서 너무 이제 딱 보기에는 선원들 구하기 용이었는데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수사 기소되는 것도 다 이제 얘네들은 다 제외가 됐기 때문에 어쩌면 어둠이 이겨서 이게 검증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 사실이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구명벌도 네, 못 터트린 게 아니라 안 터트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불과 2달 전에 안전 그 점검을 했기 때문에 구명벌 44개가 네. 전부 다 터질 수 있는 상황, 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도 건드리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저는 그것도 터질까봐 안 건드렸나 봐요. 터질까봐 안 건드려. 아, 우리 너무 냉소적인데 저는 그것도 웃겼어요. 저 안내 데스크에 DVR이 있는데 그게 빠져나와서 어디로 갔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와 상당히 똑같은 배들을 타봤는데 나사로 1cm 간격으로 촘촘히 네, 박혀 있어요. 맞아요.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우리들을 무시한 거지. 국민들은 배에 대해서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럴싸하게 들리는 거잖아요.
맞지 않나요? 또 저는 이거는 음모론 같은 건데 저는 세월호에 블랙박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 헷갈리게 세월호에서 블랙박스 하면서 세월호 안에 차에서 나온 블랙박스를 공개한 건데 순주님하고 이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외항선의 경우에는 그 블랙박스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그쵸. 한국으로 이제 수입이 되기 전에 내항선이었다 일본에서 그래서 블랙박스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서 외항선도 이제 그 운행을 했던 배였어요. 그래서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물론 그거는 이제 침몰한 배에서 그동안 작업을 한 게 뭐 해경이나 뭐 언딘이나 이런 사람 해군이었으니까 뛰어갔어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배 바닷속에서 일어난 일은. 근데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 근데 애초에 세월호는 블랙박스가 없는 배라고 그것도 역시 여러모리가 됐던 거라서 네. 그거는 아무도 이제 없는 거구나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저는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해요. 블랙박스는 둘째치고 DVR도 지금 어디 갔는지 해외가 있다고. 해외가 있다는 소식만 듣고 왜 우리는 그런 것을 좀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외면하고 있는 것 같죠. 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외면하고 있는지 상식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니까요. 예, 순주님 그럼 구명벌은 여기까지인가요? 네네. 예,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죠? 그 이외에는 이제 그 세월호 이제 선원 관련돼서 그 세월호 예를 들어서 조타실에 이렇게 해서 어렵게 이제 구해낸 선원들인데 해경들이 1, 2, 3장이 온몸을 바쳐서 구해낸 침몰하는 배에다가 직접 이제 저반까지 해서 구해낸 선원들인데 선원인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이들은 탑승객인 줄 알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평소에 훈련받을 때도 그렇고 이제 배를 오래 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 구조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선원들밖에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침몰 현장에 도착을 해서 구조를 할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선원을 찾아야 되는데 선원들 탑승객인 줄 알고 구했으면 선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배에. 근데 이 13명이 아무도 선원을 찾지 않아요. 보통 선장 찾잖아요. 선장, 그렇죠. 아무도 찾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탑승객인 줄 알고 구했다는 거죠. 예. 그때는 이제 선원들이 다 1, 2, 3장에 넘어와 있을 때니까 안 찾아요. 그래서 오늘의 녹취록에도 나오잖아요. 선원들만 먼저 찾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얘기를 종합하자면 일단 지난주에 방송하고 연결을 해서 본다면 선원인 줄 알고 말 그대로 골라서 구조를 한 거고 어디에 있는지 알고 구조를 한 거고 탑승객을 구조할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 선원에 대해서 인지를 했는지 여부와 선원을 찾지 않는 해경이 이제 그거 관련된 진술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알고 선원들을 구했다죠. 네. 그렇게 아주 큰 의혹이 있죠. 여기서는 뭉뚱그려서 아예 그 탑승객 450명은 뇌 안에 없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구명벌도 그냥 할 수 있는 건데 최대한 안 구하려고 최대한 거기 가만히 있고 우리끼리만 나가자 이러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1, 2, 3장이 침몰 현장으로 가면서 그 정말 했을지도 모를 그 SSB로 어선들한테 빨리 와서 구조에 동참해달라고 방송할 게 아니고 세월호랑 교신해서 선원들한테 구명벌을 먼저 터뜨리라고 지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거는 하지 않고 SSB만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를 SSB가 하니까 어선들한테 그쵸. 그러니까 그 교신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SSB가 어선들하고 교신하는 그 교신인데 당시 이제 세월호가 1, 2, 3장에 가면서 연락을 했는데 세월호가 교신을 받지 않아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 어선들한테 이제 교신을 한 거죠. 빨리 와서 구조를 좀 해달라. 동참해달라. 여기서는 지금 침몰하고 있다. 그렇게 교신을 그래놓고는 했다. 왔는데 어선 들어오지 말라고 어선 막으라고 나가라고 그런 방송을 계속 해댔죠. 참. 헬기랑 똑같네요. 방송을 1, 2, 3정에서 했어요? 네, 1, 2, 3장에 SSB로 방송을 한 녹취록이 있죠. 아니요,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대공방송. 어선 빼라고.
그거는 이제 도착에서고 마이크로는 도착해서. 뒤로 빠지세요는 방송을 한 거고 SSB는 교신. 교신한 거고. 예, 그럼 교신. 잠깐만요. 교신으로는 어선 오라고 해놓고 대공방송으로는 어선 나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사이렌이나 스피커를 썼다는 거네요. 쓰긴 했죠. 사람 구하라는 사람 나오라는 소리는 안 세월호 하고. 침몰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네. 직전이었죠. 있었다는 거는 이제 100%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분명히 쓸 수 있는 거잖아. 쓸 수 있는 건데 안 썼죠. 쓸 수 있는 장비가 있었는데 최대한 아낀 거네. 예. 네. 여기에 또 비하인드가 있어요. 뭔데요? 그 해경이 13명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의경이 3명이었나요? 의경 3명을 사참위가 조사를 하려고 불렀어요. 네, 가겠습니다. 바로 전날 연락 두절. 그러니까 해경의 의경 출신인 의경, 그러니까 지금은 제대하고 또 한참이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 하나 못 받아. 일반인인데. 그쵸.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요. 네. 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최대한 안 구하려고. 최대한 아껴서, 그죠? 쓸 수 있는 것들을 안 쓴 거죠. 그렇게, 평가를 내려도 될까요? 네. 네, 이렇게 저희는 앞으로도 다 짚어볼 거예요. 되짚어보는 의혹인데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그랬던가 저랬던가 하는 부분들이 저희 방송으로 인해서 그때 그랬구나 하면서 다시 세월호를 기억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